지금까지 AI는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 독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시크를 통해서 세계 AI는 양강구도구나. 미중이구나.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 회의를 포함해서 이 중국의 AI 투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뭐 학교에서 AI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딥시크를 다 장착을 해서 교육을 시켜라. 이제 그럴 정도로 딥시크의 확산 속도가 빨라. 근데 딥시크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하드웨어 수요도 방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AI 전쟁을 한다 이러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보면 중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전 세계 그 AI 개발자들의 47%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뛰어난 수학 천재 영재들이 다 이제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로 가버리면 AI 포기해야 된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H님께서 제가 입었던 옷 사신다고 했는데 요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M 사이즈 가능하시면 요거 바로 제가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요거 일부러 내린 거예요. 요거 머리 흘러내린 거 아니고 일부러 포인트로 내린 겁니다. 자, 월모브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중국 얘기할 때마다 뭔가 좋은 얘기가 훨씬 많아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또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뭐 중국이 가면은 네. 그 행복해지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4년 동안 고생하셨다가 네네. 이제 뭐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글로벌리한 시장 속에서 국장도 물론 힘들었지만 중국 투자에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물려 있었던 분들은 이젠 조금씩 이제 웃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요거 뭐 딥시크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살짝 들어볼까요? 네, 그 준비한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냐인데 방금 이제 얘기하신 걸로 보면 저게 8%에서 이게 5.3%, 매출 서프라이즈는 6.07에서 3.3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장외 시간 외에서 왜 주가가 왔다 갔다 빠지냐 그것은 1월 20일 이후 효과는 반영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의 이펙트는 1월 20일 이후에 나온 거고 이번 실적은 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은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약화된다. 네.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딥시크로 인해서 그 빅테크들이 구매 지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몇백억 불씩 퍼넣어가지고 만들지 않고 지금 딥시크 스타일로 가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구매 지연을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구매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리미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TSMC의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확 늘어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사이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진도 보시면은 아마 이게 전분기 76, 75, 이번에 73. 계속 이제 절대 수치는 높지만 모멘텀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아마 딥시크 이펙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이제 저사양 칩 주문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계속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관세를 더 매기겠다,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매기겠다라고 해서 이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관세가 더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을 제재하는 그런 명분으로 관세 매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주문을 좀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딱 주시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바보 되는 거고요. 또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딥시크가 썼다는 H20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하웨이의 910C가 그걸 충분히 커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딥시크의 열풍이 저렇게 큰데 중국을 방치하는 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론용이든 정치적인 레토릭이든 제재는 할 것 같고 네. 그 불똥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지 마라.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얘기한 것은 그 중국 제재에 동맹국들이 더 세게 동참을 해달라. 이 얘기는 이제 장비, 뭐 AS 이런 것들, 그 로엔드 쪽도 범용 쪽도 이제 통제를 하는데 동참을 해라.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익 규제 자체는 지금 딥시크 수준의 지배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더 압박을 했을 경우에 네. 미국 기업보다는 한국 같은 이제 그 미드랜드의 장비나 뭐 이런 걸 공급하는 쪽들이 오히려 조금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AI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빠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알리바바도 AI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75조 그냥 금액 들었을 때는 꽤 큰 금액이다 하는데 미국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는 중국인데 예, 투자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리바바로 보면 안 되고요. 알리바바가 투자하면 탄센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하고 하는 회의에서 바이두가 빠졌어요.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묻고 따블로 가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그러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시차를 두고 한 2, 3년 시차를 두고 AI 투자에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AI 투자의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바로 시진핑의 민영기업 간담회인데 우리는 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의 발언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2021년 8월부터 중국이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론을 정치 아젠다로 갖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민영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그 78년에 있었던 등소평의 선부론을 다시 얘기를 했어요. 선부론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이게 공부론인데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요게 이제 선부론인데. 낙수효과 같은 걸 기대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그것을 2021년부터 중국 경제가 나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가 공부론을 도입하면서 이게 빅테크를 포함한 민영기업들의 압박이 세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민영기업들이 먼저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가는 공부론에서 선부론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주석의 입으로 그것도 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이제는 끝났다. 당연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것이 그 지원으로 돌아선다. 지원까지 이제 해준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알리바바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75조가 뭐 얼마 금액이냐 그런 건데 그거는 미국이 반도체 최대 뭐 보조금 준다는 게 527억 불 64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이제 그건 얼마로 주냐 5년 동안 527억 불을 주는 것이 최대 보조금이라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3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국은 뭐 기업이 500억 불씩 하고 이러는데 3년에 75조냐. 근데 요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은 예를 들어서 AWS의 서버를 구글이나 메타가 절대 안 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구축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백억씩 넘어가는데 중국은 AI 정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게 산업별로 전문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것은 바이두만 하게 돼 있고 스마트시티는 알리바바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AI의 자원이 많지 않은데 서로가 경쟁적으로 했을 때 자원 낭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딥시크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정보, 개인 정보가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그 우리 당국에서 얘기한 걸 보면 딥시크의 정보가 틱톡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걸 틱톡?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틱톡은 이건 정부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틱톡하고 딥시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국은 자기가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버 구축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업 체제예요. 네.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추론컨대는 그 서버를 빌려서 쓰는 것이 틱톡의 서버를 빌려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리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체크할 때는 이제 우리 정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 500억 불씩 투자하지만 중국은 10개 기업이 서로 분업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는 분야는 다른 기업의 서버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분의 1만 투자해도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분업과 전업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번에 그 회의라고 하죠. 시진핑이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회의할 때 딥시크의 대표가 앞줄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저희가 함께 했었잖아요. 엄청난 이거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순위 자체도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텐센트랑 딥시크가 동급이 된다라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맨 오른쪽 차트에 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딥시크 CEO 양원펑입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앉은 좀 키가 커 보이는 사람이 바로 마와腾텐센트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줄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보면 샤오미의 레이진이 맨 왼쪽에 앉아 있고요. 네. 이 정도 급이에요. 근데 바로 이거 텐센트 옆에 앉았다는 것은 딥시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AI 모델에 566호라고 5마리 용하고 6마리 호랑이가 있는데요. 지금 딥시크는 그 레벨 안에 안 들어가는 막내예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보다 잘하는 놈이 몇 놈이 있냐 그러면 그 위에 11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고 그리고 딥시크 실력을 보면은 이게 중국이 우리는 뭐 저게 투자를 안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2024년에 초고대 AI 모델을 출시한 거 보면 미국이 63개, 중국이 45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51, 중국이 36. 그래서 누계로 보면은 43, 38.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중국의 AI 실력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지 높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는 뭐 가입자도 별로 없다가 한 달 만에 2천만 명 가입자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1등하는 또바오는 7,500만 명 가입자가 작년 연말에 있었어요. 이미. 딥시크에 뭐 거의 3.5배 가까운 가입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확산이 무섭냐 그러면 중국에서 5억 명 이상의 그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이 7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식간에 바로 이제 그 AI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홍콩에 있는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 중국 본토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게 드디어 이제 저평가의 그 매력을 발생시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눈 뜨고 봤더니 이 시장의 수요 확산의 속도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의 지금 하드웨어.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미국의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주가들이 좋았던 이유는 빅테크들의 투자에 이제 힘입은 바가 큰데 세컨드 스테이지는 바로 중국의 빅테크들의 투자에 그게 중국의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제 엄청난 수혜를 입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이제 압박받고 많이 통제받은 중국의 대표 기업 하나는 바로 SMIC 중심국제입니다. 네. 근데 중심국제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요. 계속적으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중국의 이런 AI 기업들한테 필요한 이제 AI 칩을 누가 만들어주냐. 그 유일한 기업이 바로 SMIC고 이게 지금 미국의 그 TSMC하고 같은 이제 조건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의 AI 업체들이
더 가속적으로 지금 미국의 뭐 38%, 40% 정도의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더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 그 칩의 수요가 수출을 하나도 안 해도 내수 안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또 이게 중국이 좀 무서운 기세로 기술주, 뭐 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올라갈 때 또 M7 미국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움직임에서 있어서도 뭔가 자금의 수급의 흐름이 미국 쪽 M7에서 이제 중국 AI 관련한 기업들로 이게 옮겨지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거 중국 관련한 기업을 테라픽 10이라고 불러요? 글쎄 뭐 이제 이름 막 짓는 건데요. 네. 그 미중의 M7 그 미국하고 비슷한 이제 업종을 같이 한 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그 왼쪽 차트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란색이 중국 M7이고 파란색이 미국 M7의 주가 상승률이에요. 보시면은 작년 9월 이후로 이게 중국이 아주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네. 최근 1년 사이에 미국 M7은 127% 올라갔는데 중국은 219%. 그러고 이제 2023년부터 보면은 미국이 361인데 중국이 뭐 별 의미 없다가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급등해서 230%까지 올라왔어요.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까지 AI는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 독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시크를 통해서 세계 AI는 양강구도구나. 미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 회의를 포함해서 이 중국의 AI 투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규제를 완전히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뭐 학교에서 AI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딥시크를 다 장착을 해서 교육을 시켜라. 이제 그럴 정도로 딥시크의 확산 속도가 빨라. 근데 딥시크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하드웨어 수요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뭐 4년 동안에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랐지만 유일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중국이에요. 뭐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성장 산업도 사양 산업도 없다는 걸 또 한 번 이제 증명해 준 건데 그래서 어떤 경우로 지금 뭐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최근에 1년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그 사이에 빠진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이게 뭐 얼리 스테이지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AI 관련한 산업이 옥신각신하면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거의 뭐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I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지금 얘기가 참 없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교사님께서는 요 한국판 딥시크, 뭐 한국판 뭐 AI 관련한 정말 훌륭한 기술이 나오려면 해결해야 될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MCMD라고 도 칼럼을 썼는데요. MCMD. 그래서 맨파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AI 전쟁을 한다 이러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보면 중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전 세계 그 AI 개발자들의 47%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한 번도 안 가보고 미국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딥시크 엔지니어들이 이걸 오픈 AI를 캐치업했냐 이거죠. 네. 그 얘기는 오픈 AI 엔지니어나 딥시크 엔지니어나 똑같은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같기 때문에 이걸 빨리 캐치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뛰어난 수학 천재 영재들이 다 이제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로 가버리면 AI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칩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반도체 칩 그 GPU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칩을 2,000개 가진 이제 뭐 플랫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구해주면은 다 헛일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카드를 하나 꽂는 것이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를 목조를 수 있는 카드가 우리한테 있어요.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지 않아버리면 뭐 엔비디아 끝나는 거죠. 근데 또 근데 그것을 기업 차원에서 네. 하이닉스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꾸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뭘 하냐면 정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정치가 한국 AI 산업을 위해서 그 하이닉스의 HBM을 가져가려고 하면 한국한테 우선적으로 GPU 칩을 배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규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급 못한다. 만약에 HBM을 한 달만 우리가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 네. 아마 전선왕이 한국에 날라오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저희가 지금 슈퍼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칩을 확보를 안 해주고서 AI 발전위원회 그 소용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캐시인데요. 네. 이거 돈 무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부자료 AI인가요? 한국이 만든 저전력 이제 AI 칩을 만든 회사가 메타가 지금 그걸 사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VC들이 거기다 투자를 2차, 3차 투자를 안 해주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초창기에는 일부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이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들이나 VC들이 투자를 안 하면 국가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반도체 펀드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반도체 펀드보다도 한 발 더 나간 AI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해 주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D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하고 이게 전력, 고압 이제 전력선이 혐오 시설이 돼버리면 AI는 그건 꿈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자파 나온다고 이게 설치하는 것 자체를 지역이 반대하고 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공급선 들어오는 거 전자파 나온다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AI에서 완전히 뒤지는 거죠. 작은 땅덩어리에서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은 정부하고 정치권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AI 강국 얘기를 입으로만 하고 여의도에서만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다. 네.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AI 칩을 구해주고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확보는 이건 정치가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 뭐 마찬가지지만 미국 세계 최정상의 AI 모델을 중국의 금융회사 자산 운용 규모 20조짜리 되는 금융회사도 만드는데 한국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그런 여건 갖춰줬을 때 뭐 중국의 그 정도 자산 운용사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정도 실력 우리 그보다 월등히 더 센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지금 AI 전쟁에서 한국이 할 수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걸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의도가 내부 사정으로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문제죠. 네. 이게 또 MCMD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인들은 뭐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나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몇 년째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좀 빨리 하루빨리 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돼서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표 하나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표인데요. 방금 네. 제 MCMD를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뒤통수를 쳤냐 그러면요. 네. 지금 이 BCG가 만든 뭐 며칠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 AI 하려면은 6개가 잘해야 된다. 6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이 1등하고 있는 것이 빨간색이고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센 것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선으로 제가 연결해 놓은 건데. 아, 선. 그래서 IP, 데이터, 전력 이거를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력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데이터가 네.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IP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2023년 12월에 그 지금 보시는 그 파란색 요게 미국이고 보라색깔 띄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 성능 격차를 보면 2023년에 뭐 정말로 짱대 차이가 있다가 11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수준이 이제 결국은 그 딥시크 바람이 불고 중국의 이제 AI 관련된 주들의 폭등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하여간 그 전제는 이런 이제 그 요소들 AI를 하려면 잘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갖춰주지 않고서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로 이 표 BCG 우리 뭐 컨설팅 회사 좋아하잖아요. 네. 이거 보고서 한국은 여기서 몇 등 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서 이걸 올리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지난주였죠. 그 한한령 해제 얘기 나와가지고 소장님 나오시면 꼭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지금 중국이 손을 내미는 거는
미중 간의 분쟁 가운데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잖아요. 진짜 해제되는 거겠죠, 이번엔? 저는 약간 긍정적이지만 낙관은 못한다.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게 한류를 또 한한령을 이제 실제적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문화부나 외교부가 그 소관 부처예요. 네. 근데 이번에 한한령 해제는 어떤 신문에서 일면에 보도하면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된 건데 그걸 얘기한 데가 보면 아펙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이제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펙이나 플러스에서 이제 시진핑의 방한을 위한 빌드업 작업, 분위기 조성 작업이라고 봐야 되고 정말로 그런 의사 결정권을 가진 부서는 일체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론에 한번 나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또 핸드폰에서 마구 돌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지금 제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조직의 그 URL이나 뭐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준비위원회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한한령 같은 문제는 한국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것이 큰 정책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제 뭐 위원회의 특정인이 그것도 한국의 기자한테 그걸 얘기를 그냥 쓱 해준다?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위기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문화사절단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조성에는 좋지만 이제 진정한 이제 한한령의 해제냐 요것은 저는 조금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모든 거 다 좋지만 가장 최우선 순위는 그 정권 안정이에요. 근데 한국처럼 이 촛불로 광장으로 대통령을 바꾸는 나라의 컨텐츠를 그걸 중국에 활짝 문을 연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컨텐츠의 경쟁력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건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연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뭐 그 상징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부만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2016년 뭐 대발의 아버지 무슨 뭐 대장금 또 우리 컨텐츠를 중국의 모든 유성 방송들이 경쟁적으로 사가는 이런 상황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한한령에서 그 제일 큰 효과는 이 관광객 단체 여행객을 풀어주는 것 그게 아마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숫자가 과거보다 확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제한적인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뭐 비자 면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네. 한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에 오는 비자를 그 기간에 맞춘 이제 단체 관광의 경우는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조치가 있게 되면은 아마도 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비 침체에 플러스 요인은 확실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안 되고 두 가지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처의 이 권한이 과연 뭐냐 하는 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 제품 경쟁력만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기대를 낮춰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고 과거처럼 이제 완전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제한적인 개방이고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완전하게 뭐 개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상징적인 부분 안에서만 개방을 하게 된다. 이게 또 제대로 된 관련한 부처가 움직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들려오면 또 제대로 된 개방에 대한 또 기대감을 그때는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